장모가 위독하다는데 술친구와 놀러 나간 남편 명절날 종부 때려치우고 100배로 돌려줬습니다. 엄마 장례식 날 남편은 검은 양복이 아니라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상주석 한켠에 앉자마자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친척들 눈빛과 수군거림이 제 등을 향해 꽂혔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사위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눈 감으신 우리 엄마. 그날 엄마 영정 앞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당신 인생 내가 아주 천천히 무너뜨리겠다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베스트셀러 극장은 무료 입장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내용과 감동으로 보은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아들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고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색이 발에 있었지만 안에 적힌 글씨들은 또렷했습니다. 28회의 기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밖에서 무슨 고생을 하는지 알기나 해? 1997년 6월 15일 신혼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남편 새벽 4시에 들어옴 술, 냄새 생활비 20만 원 달라고 했더니 잔소리 말라며 소리 지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노트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초 저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석 달도 안 돼서 남편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와이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이게 물순 냄새예요? 뭐?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여직원이 앉을지 몰라. 제가 쓰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냄새예요? 뭐?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여직원이 앉았나 봐.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갑에서 모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핸드폰 문자에서 오빠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노트에 날짜와 내용을 적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받으면 30만 원만 제게 주었습니다. 집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식비로 쓸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 분유가, 기저귀 값을 아끼려고 저는 친정에 가서 얻어오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돈이 좀 더 필요해요. 민수가 어린이집 들어가야 하는데. 없어, 나도 쓸 데가 많아. 그래도 아이 교육비는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맨날 모자라? 다른 집은 그 돈으로도 잘만 사는데. 시끄러워.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맨날 모자라? 다른 집은 그 돈으로도 잘만 사는데.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생활비 30만 원 민수, 어린이집비 부족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남편 새벽새, 시 귀가 세월이 흐르면서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노트만으로는 부족해서 가계부를 함께 쓰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모았습니다. 대출 서류를 챙겼습니다. 집에는 우편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연체 안내문이었습니다.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카드가 연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제 카드가 왜 연체가 됐어요? 아, 그거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좀 썼어. 곧 갚을게 하지만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연체금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서 아버지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돈을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연체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상가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정희야, 이 상가는 네 명의로 해뒀다. 절대 그 사람 사업 자금으로 쓰게 두지 마라. 이게 네 마지막 안전망이야.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상가는 정의, 내 이름으로 해라. 절대 남편 사업에 쓰지 마라. 이게 내 마지막 안전망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저는 상가를 제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상가를 받았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친정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하라고 하셔서요.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 좀 해보자. 요즘 괜찮은 아이템이 있거든. 안 돼요 뭐. 아버지가 사업에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제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번 돈도 아니면서 무슨 내 거야?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야.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 유언이에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몇 번이고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설득했습니다. 아니,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안전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자리와 체면치레에 돈을 썼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의뢰 계산을 도맡아 했습니다. 명절 때면 시댁 친척들에게 용돈을 두둑이 챙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가 월세로 들어오는 돈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 돈은 절대 동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장도 따로 만들어서 숨겨뒀습니다. 카드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대출 상담 문자가 쌓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항목별로.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와 가계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전부 제가 기록한 거예요. 변호사는 꼼꼼히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잘 정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아이들이 아직. 그럼 천천히 준비하시죠.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동안 증거를 더 모으세요. 재산도 최대한 지키시고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노트는 계속 두꺼워졌고 가계부는 계속 쌓였습니다. 남편의 외박 날짜, 폭언 내용, 카드 사용 내역, 모든 걸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결혼식 날 친정엄마의 위급 전화를 끊어버린 그 순간 그게 제 노트에 적힌 마지막 결정적인 기록이 됐습니다. 아들 결혼식 날 장모 임종 전화를 끊음. 노인네 임종 때문에 잔칫날 망치지 말라고 말함. 저는 노트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충분해. 이제 정말 충분해. 28회의 기록.
그게 제 무기였습니다. 저는 아침 7시부터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피로가 눈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 손이 제 허리에 살짝 닿았습니다. 다정한 부부를 연기하는 손길이었죠. 저도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8회를 살다 보니 이런 연기쯤은 익숙해졌습니다. 신랑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같은 대답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입가에 걸린 미소가 점점 뻣뻣해지는 게 느껴졌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두 행복한 결혼식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식이 시작되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김민수 씨는 정말 든든한 가정에서 자라셨는데요. 특히 신랑 아버지 김동수 씨께서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정말 자상한 가장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자상한 가장이라니요.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는지,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얼마나 차갑게 외면했는지.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자리의 남편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예쁜 신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겪은 결혼 생활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식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제 핸드백 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남동생 태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친정엄마.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식이 한창이었고 모든 시선이 앞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진동이 멈췄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울렸습니다. 불안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자리의 남편은 제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패백실로 이동했습니다. 친척들과 가까운 하객 몇 분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상 위에는 대추와 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신랑 신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가방 안에서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절박하게 울려댔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가방을 열고 전화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지만 무시했습니다. 패백실 구석으로 물러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동생 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엄마 숨이 너무 가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패백실의 웃음소리도 축하 인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누나, 빨리 와봐. 엄마가 누나 보고 싶대. 제발 좀 빨리.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패백상을 바라봤습니다. 신랑 신부가 절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제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나가서 얘기 좀 지금 패백 시작한다고. 엄마가 엄마 상태가 안 좋대요.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짜증이었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아 끌며 패백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뭐, 장모님이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태진이가 빨리 오래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겠다고? 그의 반응은 너무나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남의 일을 듣는 것처럼요. 패백을 잠깐 미루고 미쳤어? 남편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 우리 아들 결혼식 날이야. 이 중요한 날에 패백을 미루자고? 하지만 엄마가 장모님은 병원에 의사도 있고 동생도 있잖아. 당신이 지금 당장 거기 간다고 뭐가 달라져?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우리 아들이야. 민수 말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패백도 안 받고 신랑 엄마가 어디 갔대? 그때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제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여보, 처남? 지금 민수 결혼식 중이잖아. 장모님 일은 안 됐지만 민수 엄마는 지금 자리 비울 수가 없어. 그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 오면 정신 사납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함부로. 노인네 임종 때문에 잔칫날 망치지 말라고. 그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네 임종 제 어머니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80평생을 사신 저를 낳아 키우신 어머니를 그렇게 들어가. 그 사람은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다시 패백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시작해요.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으며 제 무릎을 꾹 눌렀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기계적으로 절을 받았습니다. 대추를 던졌습니다. 밤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어머니, 감동하셔서 우시나 봐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이 지금 곁에 없어요. 딸이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패백이 끝났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 한가운데 무언가가 단단히 박혔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 인생을 내가 끝낼 거야.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제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복수의 씨앗이. 패백이 끝나자마자 저는 한복 치마를 걷어쥐고 예식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달렸습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호흡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요양병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예상 시간 50분 전은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춰 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한복 치마가 다리에 감겨서 넘어질 뻔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실 앞에 동생 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누나, 엄마는? 엄마 어떻게 됐어? 일단 안정됐어. 산소호흡기 달고 영양제 처방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만 잘 넘기면 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지만 눈은 뜨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정희야,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네, 엄마. 제가 왔어요. 결혼식은 잘 끝났니? 네, 잘 끝났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한복 차림 그대로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정말 잘생겼어요. 신부도 예쁘고요. 엄마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진 나중에 보여줘. 네, 보여드릴게요. 많이 찍었어요. 저는 결혼식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렸습니다. 민수가 입장하던 모습, 신부가 얼마나 예뻤는지, 패백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축하해줬는지, 남편 이야기만 빼고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체크를 하고 나갔습니다. 태진이가 복도에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오자. 의사 선생님이 일단 고비는 넘겼대. 그래도 누나도 피곤하잖아. 한복 입고 하루 종일 서 있었잖아. 가서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 내일 또 올게요. 오늘은 푹 주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잡은 채 그대로 울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 화장하던 얼굴, 예식장에서 웃던 얼굴, 패백실에서 눈물 참던 얼굴. 그 모든 게 제 얼굴이었지만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일단 안정됐어요. 그럼 됐네. 내일 신혼여행 보내는 것 같이 가야 하니까. 일찍 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한복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민수 결혼식 날, 친정엄마 위급 상황, 남편은 패백 때문에, 병원 가는 건 막음, 노인네 임종 때문에, 잔칫날 망치지 말라는 말을 함, 엄마 손 한번 제대로 못 잡고, 뒤늦게 병원 도착. 며칠 뒤, 어머니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집안일을 끝내고 도시락을 싸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떼고 조금씩 식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회복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진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엄마 상태가 다시 나빠졌어. 빨리 와봐.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 상태가 또 안 좋대요. 병원 가야 해요. 같이 가요, 오늘? 지금? 네, 지금요. 남편은 시계를 봤습니다.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오늘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야. 그런 거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엄마가 위급하다는데 나중에? 이거 한 달 전부터 잡힌 약속이야. 내가 총무라고 빠지면 안 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위급한데 술자리가 더 중요해요? 위급하면 병원에 의사가 있잖아. 내가 거기 가서 뭘 해? 당신 혼자 다녀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고요. 지금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태진이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리창 너머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가 됐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저와 태진이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계셨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내 인생 살아.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전도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전 2시 35분 임종하셨습니다. 저와 태진이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빈소에는 어머니 영정 사진이 놓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아침에야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말끝을 흐리며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빈소 한쪽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모 빈소에서 고주망태가 되어 코를 골며 잠든 겁니다. 친정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진이가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놔둬. 저 꼴 그대로 두라고. 저는 조문객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 저는 관 앞에 무릎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제 인생 살게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잊지 않을게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도 잠만 잤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 제대로 된 끝을 준비할 거야. 그날 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엄마 임종 전날, 남편은 친구 술자리 선택. 임종 당일 술 취해 다음날 아침 나타남. 빈소에서 의자에 앉아 잠듦. 조문객들 앞에서 망신. 28회의 기록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정엄마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집안에서는 친척들이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종손 집안의 전통이었습니다. 큰아버님께서는 사고로 젊은 시절 혼자 되셨습니다. 가족이 없으셔서 둘째 집의 장남인 남편이 집안의 종손이 되었고 저는 종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 장을 봐서 준비했습니다. 추석 아침, 마당에는 이미 친척들의 차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형님 왔어요. 응, 왔어? 정희야, 수고했지? 어서 와서 좀 쉬어. 다른 며느리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일손을 놀렸습니다.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절을 올리고 음복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어른들은 사랑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다가와 술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의 큰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수야, 민수장가 정말 잘 보냈더라. 며느리가 참 이쁘던데?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그나저나 장모님 돌아가셨다며? 참 안 됐다. 그 말에 사랑방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갑자기 편찮으셔서 사위 노릇하기 참 힘들었겠어. 특히 민수 결혼식 때는 더 그랬을 거 아냐. 동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사랑방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실 그때 장모님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들 결혼식 날이잖아요. 마음속으로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아들의 일생일 때 나를 망칠 수는 없어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래, 잘했어. 사위로서 도리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로서의 도리가 먼저지. 장모님도 분명 이해하셨을 거야. 친척 어른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종손으로서도 집안을 잘 이끌고 사위로서도 할 도리 다 했고 아버지로서도 훌륭해.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큰아버지의 말씀에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은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제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검정색 가방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28배의 무게였습니다.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여보, 왜? 남편이 물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가방을 사랑방 한가운데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트들과 파일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큰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28회의 기록입니다. 저는 첫 번째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1997년 6월 15일. 결혼 한 달째 되던 날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이 새벽 4시에 귀가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생활비를 달라고 했더니 잔소리 말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1998년 3월 2일 남편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물어봤더니 회식 자리 여직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께서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가만 있어봐. 계속해봐. 저는 두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제 명의 카드가 5번 연체됐습니다. 전부 남편이 사용한 카드였습니다. 연체금은 친정아버지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월 생활비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집세 15만 원, 공과금 5만 원을 제하면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유흥주점, 룸살롱,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 한 달 평균 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왜 이래?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대출 서류를 꺼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댁 친척분들께 빌려드린 돈의 총액입니다. 큰아버지께 500만 원, 작은아버지께 300만 원, 시누이에게 1000만 원, 총 230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돈은 전부 제 친정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상가 월세로 갚았습니다. 남편은 그 상가를 담보로 사업을 하자고 몇 번이고 요구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노트를 펼쳤습니다. 가장 최근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큰아들 민수 결혼식 날입니다. 사랑방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패백 직전 친정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위독하다고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병원에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패백을 잠깐 미루고.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대사를 정확히 재현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우리 아들이야. 장모님은 병원에 의사도 있고 동생도 있잖아. 당신이 지금 당장 거기 간다고 뭐가 달라져? 사랑방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전화기를 빼앗아서 동생과의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전원까지 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노인네 임종 때문에 잔칫날 망치지 말라. 큰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동수야, 이게 사실이냐? 아, 아니에요, 큰아버지.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엄마 상태가 다시 급격히 나빠졌을 때입니다. 남편에게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친구들과의 술 약속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임종하셨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아침 술에 만취한 채로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시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서 이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이 자식이. 큰아버지께서 남편을 노려보셨습니다. 큰아버지, 오해예요. 그건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오해 아닙니다. 저는 공증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상가는 제 명의입니다. 결혼 전 제 이름으로 된 예금도 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마. 추석날 친척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동수, 망신은 당신이 시켰어요. 28회 동안 매일같이. 큰아버지께서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우리가 몰랐구나. 동수가 그런 줄은 몰랐던 게 아니라 보려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손이니까, 장남이니까, 체면을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모든 걸 덮으셨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덮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집 종부가 아니라 친정엄마의 딸 이정희로 살겠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집 종부가 아니라 친정엄마의 딸 이정희로 살겠습니다. 28회 동안 김동수의 아내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정희로 살겠습니다. 사랑방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저는 사랑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8회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추석 사랑방 사건 이후 제 전화기는 조용해졌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큰 할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일 때문에.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많이 힘드셨던 거 저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제일 편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준비를 정말 잘하셨네요. 이 정도 증거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도박, 유흥, 유책에 해당하는 기록들이 명확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제 것만 지키고 싶어요. 그럼 상가와 본인 명의 예금,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지분을 확보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간 서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증거 자료들을 보고 나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협상 끝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제가 상가와 예금을 가져가고 아파트는 팔아서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남편이 장모 임종 때 술 약속을 택했다는 이야기가 회사와 친가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자상한 가장 행세를 하던 사람이 실은 그런 사람이었다니. 남편은 회사에서도 친가에서도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2달 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손에 든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정희,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8회를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곳곳에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벽에 그린 낙서, 명절 때마다 차례상을 차리던 거실, 혼자 울던 안방.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큰 짐들은 버렸습니다. 필요 없는 가구들도 처분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옷가지와 책, 그리고 그 낡은 노트들. 28회의 기록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작았습니다. 상가 월세로 얻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놨습니다. 이사 첫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나가 냄비를 꺼냈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을 두르고 천천히 볶았습니다.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을 떠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국물을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내 진짜 생일이다, 이정희. 오늘이 내 진짜 생일이다. 이정희. 저는 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28회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불렸던 이름. 이제는 그냥 이정희로 불러도 되는 이름.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후련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딸 지연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직장인이 된 지연이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가 새 집이에요? 응, 작지? 아니요. 좋은데요? 햇살도 잘 들어오고. 지연이는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엄마, 응?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 저도 알았어야 했잖아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알면 뭐해. 너까지 힘들 필요 없잖아. 그래도요. 전 엄마가 그냥 참고 사는 줄 알았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인 건 알았지만 엄마가 이혼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지연이는 찻잔을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뭐가? 그냥 멋있어요. 추석날 사랑방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오빠한테 들었어요. 진작 그러셨어야죠.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이와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엄마와 딸이 아니라 한 여자와 또 다른 여자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제대로 동작을 따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나가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호흡이 편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림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수채화였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 위에 색을 칠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습니다. 꽃을 그렸습니다. 하늘을 그렸습니다. 창밖 풍경을 그렸습니다. 정혜 씨,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색감도 밝아지고 붓 터치도 자신감 있어졌어요. 저는 제 그림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그렸던 그림들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리는 그림들은 밝았습니다. 생기가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정엄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날 곁에 오래 못 있어줘서 미안해요. 엄마가 딸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옆에 없었잖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엄마, 저 엄마 말씀대로 했어요. 제 인생 살기로 했어요. 엄마 무시하던 그 사람 인생도 정리했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저 이정희로 살아요. 누구 아내도 아니고 그냥 이정희로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잊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 시간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한 권 꺼냈습니다. 새 노트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정희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적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정희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적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앞으로 이 노트에는 무엇을 적게 될까? 어떤 날들이 쌓일까? 기대됐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물감과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8회 동안 저는 남의 삶의 들러리였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는 역할이었고, 시댁의 며느리 역할이었고, 아이들의 엄마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주연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하얘져도, 주름이 깊어져도 제 인생의 마지막 이름표는 남편의 성도 아니고 시댁의 호칭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정희였습니다. 그게 제가 28회 만에 찾아낸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되찾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붓을 놓고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화폭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색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색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미소가 아니라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펼쳐질까? 무엇을 하고 싶을까? 누구를 만나고 싶을까? 그 모든 것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28회 만에 찾아낸 자유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큰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감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을 주신 분과 공감을 하시는 분들께 용기와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PD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